자, 7, 8월 문제풀이 및 핵심 정리반 정치학 시간입니다. 일단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내용하고 문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자, 일단 강의 일정을 보시면 일단은 6주차의 내용을 일단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보충을 좀 하고요. 형성평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 강의 방향하고 진행은 뭐 어제부터 계속 이제 잔소리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 2년차하고 3년차 되는 분들은 좀 약간 7, 8월부터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봤으면은 욕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수에 버금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반 때 우리가 훈련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땡겨서 7, 8월부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겠지만 초수에 버금가시는 분들은 좀 버텨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차, 3년차 되는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이 좀 힘들어도 이걸 견뎌내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뭐 초순대도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과정들을 일단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백지쓰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습관화해서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일단은 구조화를 하긴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구조화를 합니다. 그런데 뭐 구조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하고 단원별로 좀 유동적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 일단 구성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입형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야 당연히 1, 2, 3, 4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좀 확인하시면서 미리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불가피하니까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뭐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보고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도를 좀 정상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제가 뭘 할 수 있냐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진도가 늦어지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해오시기를 부탁을 좀 꼭 드린다. 그렇게 하셔야만 좀 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특강 활용해서 초수하는 분들이야 이제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럴 건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서울대 정치학 2의 개정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 개정판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쓴 정치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행정고시 2차 준비한 애들도 저 책을 보고 공부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정치학의 논문,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책 위에서 거의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 정치학 2의 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강원택 선생이 썼던 내용들밖에 없어요. 근데 강원택 선생이 지금 서울대 정치학 2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부터 이미 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재에도 그거 중요한 내용들이 일단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크게 걱정하거나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편견을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수능 교재 중심으로 일단 설명되는 방식을 일단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같이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수능 교재의 설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탈피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정당 체제 같으면 양당제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다당제의 장점과 단점, 이걸 뭐 고정적인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양당제의 장점과 단점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디베르제 법칙이 무조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제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외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작년 시험 문제 보더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의원내각제 형태의 양당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쓰라고 했잖아. 근데 의원내각제에서 양당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제끼라고 하면 그냥 제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정치라 무엇이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사상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하는 건데 뭐 진도를 다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나가는 데까지 나가볼 테니까 뭐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정치의 개념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설명을 좀 잠시 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거기 중요한 개념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합시다.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3번의 정치의 의미가 나옵니다. 현실주의 입장이라 되어 있고요. 1번의 정치의 의미, 기출이라 되어 있는데 이스턴에 따르게 되면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표현 나오죠. 빈칸에는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정치의 개념 요소를 가지고 거의 한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한지는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된 거는 뭐냐면 3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거예요. 누가 분배를 하는 것이냐, 동그라미 3번에 정치 권력 관계가 제도화되는 것. 그래서 이 권력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럼 권력 관계가 제도화된다는 것은 정통성의 문제인데 그 정통성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 개념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집단 현상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치 체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빈칸에는 국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와 정부를 넘어선 정치 체계를 제시했다. 이게 일선입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정치를 설명했다 그 이야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 체계를 가지고 정치를 설명했다. 그럼 왜 국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국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가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메뉴에도 국가라는 개념을 빈칸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개념 대신에 정치 체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정치 체계가 또 기입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개념상. 자, 그리고 이제 집단 현상설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이 나오는데 정치의 본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가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알아는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주제가 정치사상인데 정치사상은 왜 정치사상을 정리를 하냐면 정치사상의 파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거의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치학적인 주요 개념과 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일단 정리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 정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구조화를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일단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 옆에는 두 가지를 적어두세요. 법치주의, 그 다음에 혼합정체, 그 다음에 정치공동체의 중요성. 그래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핵심 세 가지는 정치공동체의 중요성, 법치주의, 그 다음에 공화주의. 법치주의, 그 다음에 혼합정체. 혼합정체가 공화주의거든요. 그래서 혼합정체, 공화주의. 이것들이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가시면 중세가 나타나는데요. 중세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자연법 사상입니다. 자연법 사상. 그래서 사회 계약론에 영향을 미쳤던 자연법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정치 사상. 근대 정치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의 부활입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의 주요한 내용들이 아까 뭐가 있었죠? 법치주의, 그 다음에 혼합정책, 공화주의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것의 부활이 근대에서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고 사회계약론에 그런 내용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사회계약론은 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중요한 파트고요. 사회계약론 파트가 일단 당연히 1순위입니다. 정치사상에서는. 그 다음에 15페이지로 가시면 사회계약론적 비교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에 자유주의 사상의 전개 이게 나오는데 고전적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유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보여주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과 관련된 주제들 좀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2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맨 밑에 롤즈가 나오는데, 자유주의 경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두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하고 롤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잘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고, 관련된 쟁점들을 잘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 사상의 전개가 나오는데, 공화주의 사상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논문도 쓰기도 했고, 올해 책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공화주의를 거의 연구를 좀 많이 한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화주의가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쨌든 혼합정책, 법치주의, 권력분립, 이게 전부 다 공화주의와 관계되는 개념들이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왜 그런지는 강론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건 공화주의와 관계되는 것밖에는 아직까지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화주의 특징하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법치주의, 그 다음에 혼합정책, 그 다음에 권력분립. 아시겠나요? 이걸 세 가지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민 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부활을 꾀하는 겁니다. 정치 공동체의 부활. 자유주의는 개인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공화주의는 정치 공동체의 부활이다. 자, 그러면 잠시 이걸 가지고 좀 구조화를 좀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일단은 정책 개념의 본질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예. 자, 우리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은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학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인데, 정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분파입니다. 분파이라는 이야기는 분배를 어떻게 하냐 그 문제죠. 그러면 이제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뭘 분배를 할 거냐? 희소한 가치를 분배를 할 거다. 그래서 사회에 주어진 어떤 가치들이, 중요 가치들이 전부 다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이 되고 누구나 국회의원이 되고 뭐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다면 분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전부 다 희소한 가치로 중요한 가치를 두다 보니까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분배를 누가 할 거냐 그 이야기인데, 오랫동안 이제 이 분배에 대한 개념에 확정이 되었던 건 당연히 국가죠, 국가.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를 설명할 때 이 분배는 누가 하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국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가 한다. 그러니까 국가 현상설이 나오는 겁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분배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적인 것은 국가, 사적인 것은 사회. 이렇게 분리된 개념 상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개념 국가 현상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권력적 관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평등한 관계이고 그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권력 관계가 되면 이 정치의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는 이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 안 합니다. 그냥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는 주체를 집단까지 확산을 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만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국가,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 이런 자들까지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익 집단의 다른 말이 뭡니까? 압력단체죠, 압력단체. 그 압력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무엇에 압력을 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분배하는 과정에 압력을 가한다는 이야기잖아. 분배의 과정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집단 현상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배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집단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려면, 당연히 국가로 설명이 안 되고요. 정치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국가도 하나의 집단이고, 모두 다 집단이니까, 집단적 상호작용,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 현상에 나타나는 정치의 모습이고,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정치의 본질. 그 정치의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치의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교과 교육론 관점으로 본다면 결정적 속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정적 속성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요한 기능, 본질적 기능. 그러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이 뭐예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이 현상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본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도출을 하려면 이쪽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살펴보니까 왜 뿜빠이를 할 때 정치를 하느냐? 이상주의적 시각과 현실주의적 시각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치 공동체의 평화, 질서 유지,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한 거다. 라고 하는 가치를 내세우죠. 그래서 이상주의는 평화를 위한 것, 복지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정의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의 본질적 기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주의는 그렇지 않죠. 현실주의는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힘을 가지기 위한 거다. 그럼 내가 왜 지금 현재 압력을 행사해?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죠? 정당들이 왜 선거 가서 경쟁을 해? 권력을 차지하고 내가 힘을 갖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바라보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상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정치학자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현실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스턴이 제시했던 이것도 바로 생각해 보시면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희소한 가치를 누가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윈윈 게임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FTA 체결을 하는데 FTA 체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FTA 체결을 할 때 자동차 산업 쪽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누가 무엇을 잃게 됩니까? 농민들이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FTA를, 미국과 FTA를 할 때 농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FTA를 체결했다면 누가 시위를 할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럼 그 문제를 권력자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건 폭력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민주적으로 하게 되면 권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 희소한 가치를 분배를 할 때는 반드시 불만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권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 뭐 배부의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 국민적 동의와 지지. 그래서 국민이 공정하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국민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없다면 그 배분은 정당한 배분이 될 수도 없고 공정한 배분이 될 수도 없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고요. 보레적 의미의 정치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하는 행위다. 그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는 공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공적인 거다. 그런데 현실주의 정치학이 주류화되면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제로섬 게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라즈웰이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이게 바로 정치다. 분파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한층 더 발전시킨 게 바로 이스턴의 정의입니다.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자, 그래서 누가 분배를 하는 것이냐? 정치 권력 관계가 제도화되었다. 민주주의입니다. 국가가 분배를 하지만 보세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겁니다. 국가가 분배를 하죠. 그런데 이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죠. 예. 자,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 국가 현상설, 권력 현상설, 집단 현상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바로 넘어갑니다. 국가 개념에 대신해서 정치 체계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자, 집단 현상설의 한계 돼 있는데 집단 현상설의 한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라는 집단을 인정하긴 하는데 국가와 집단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한계점이었고 별로 중요 안 합니다.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한 0.0001% 정도 됩니다. 뭐 상위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이해. 1번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 권력론과 민주주의 유형 국가는 이익 대표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 권력론은 집단들끼리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게 집단 현상설이죠. 자, 집단적 상호작용이니까 이 상호작용의 의미를 따지면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경쟁, 협력,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계 속에서 집단들은 경쟁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갈등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경쟁이죠. 이게 미국적 가치잖아요. 그래서 미국적 가치를 설명하는 권력론은
로버트 다알이 이야기했던 다원 권력론,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그 다음에 국가론으로 따지면 다원 국가론. 이익 대표 체계로 따지면 역시 다원주의. 다시 권력론은 로버트 다알의 다원 권력론이고 민주주의 유형은 다원주의고 그 다음에 국가론은 다원 국가론이고 이익 대표 체계도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기출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정치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정치의 주체를 집단으로 보는 민주주의. 이게 누구죠?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 다원주의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 다원주의다. 그 다음에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이 모두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내지는 정치사상이 비롯된 거냐? 어떤 정치사상이죠? 자유주의입니다. 그죠? 자유주의. 그래서 국가현상설이든 집단현상설이든 이 논의는 전부 다 자유주의 맥락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적인 것은 국가가 하는 거고 사적인 것은 사회가 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사회가 국가와 이 관계가 서로 어떻게 하나의 환경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벌이는 것 이게 집단현상설이고 그래서 체계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체계라고 하는 개념은 행위자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 환경과 행위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체계입니다. 그죠? 체계. 그래서 우리가 교육체계라 부르기도 하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지금 행정체계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그래서 환경과 행위자와의 관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그 이야기인데 이스트는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을 함축하고 있는 기억으로 정치를 정의하고 있다. 이스트는 정부 제도들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치란 국가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 국가 밖으로 정치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죠. 정부 제도들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 그러면 정치란 국가나 정부제도 이상의 개념으로 정부의 조직, 과정, 구조와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정부제도나 조직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정치적 현상으로 포함시키거나 간주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산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 예산을 결정하면서 가지고 의회 제도에서 의회 내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어요. 밖에서 누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죠? 이익 집단들이 들어오죠. 이익 집단들이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죠?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트는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구성 영역이 있는 가치 배분인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면서 정치를 사회를 위한 재가치의 권위적 배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인간 사회의 중요한 문제는 가치가 제한되어 있어 구성원의 모든 분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데에서 발생한다. 그 사회 내에 가치의 존재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치열해진다. 따라서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권위적 배분만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권위적 배분. 이스트는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정치 체계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기억의 활동 과정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때 말한 기억은 뭐 앞에도 나와 버렸네. 그죠? 정치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정치학적 용어인데 거기 지금 현재 기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칸. 예, 정치 체계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개념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개념이 밑줄친 부분과 관련된 정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분석할 때 쓰는 네 가지 개념 요소는 어떻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은 가치, 권위, 배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되죠? 가치, 권위, 배분. 또 사회. 그래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사회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회 전체로 벌어지는 일들로 확장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개념 요소는 사회, 가치, 권위, 배분. 이 네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의 정치의 본질. 자, 정치의 본질 문제로 바로 갑니다.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니은에 들어가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디베르제는 야누스 얼굴, 정치의 두 가지 얼굴, 기업으로서의 모습과 니은으로서의 모습을 의미한다. 기업으로서의 정치는 힘이 설득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힘이 무엇이 옳은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고 믿는다. 정치적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적은 패배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은이 아니고 적을 패배시키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서의 정치는 인간이 본래 선함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 계약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뭐 그 이야기고요.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기억은 현실주의, 니은은 이상주의니까 기억에는 투쟁,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질서가 들어야 되겠죠. 질서. 그러면 투쟁으로의 정치인 현실주의는 권위적 배분을 위해 어떤 수단을 중시합니까? 무엇을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분배한다는 이야기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분배를 한다. 이게 현실주의적 시각. 이상주의는 어때요? 공동선, 정의, 평화,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고려해서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선, 정의, 평화, 질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힘과 권력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힘으로 하셔도 되고 권력으로 하셔도 되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정치 개념은 일단 정리를 했고 뒤에 정치 권력하고 국가론 가서 다시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넘어갑시다.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을 이제 들어갑니다.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정치 공동체에 아무런 질서나 규칙이 없다면 사람들 사이는 어떤 관계로 맺어집니까?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죠? 누가 힘이 센가? 이런 관계로만 맺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들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뭔가 여기에서 이제 질서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질서를 위한 뭔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끼리 매번 다투고 그 다음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어제 법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국가가 먼저 들어옵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 먼저 발생합니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 먼저 발생하죠. 그래서 플라톤이 제시했던 게 뭐였냐면 정의라는 개념을 세웠지만 정의로운 게 뭐냐면 결국 덕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는 지혜가 덕성이잖아. 얘는 정치해야 돼. 그 다음에 군인은 기본적으로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용맹이라고 하는 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덕성을 가지고 각자가 각자의 일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도덕성만 가지고 이 덕성만 가지고 이 사회가 혼란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결국 어떻게 했냐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도덕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겠네.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개념이 바로 뭐냐면 법치라는 개념이에요. 법치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철인 정치를 주장했다가 이제는 법치라고 하는 정치, 법치를 사용하는 정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정체도 올해는 군주정이 제일 좋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거, 여러분이 구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제군주하고 군주정의 의미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제군주는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군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두머리가 군주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 이야기인데 이쪽은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쪽은 지위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똑똑한 놈 군주가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 민주정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는 거 이게 플라톤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이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고대 그리스 민주정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을 비판을 하면서 뭐가 문제냐? 야, 우리 아이 말을 타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를 뽑을 때도 말을 잘 타는지 말을 잘 다루는지 그 능력을 가지고 뽑는데 어떻게 지금은 정치를 하는 놈을 뽑는데 그 능력 없는 놈을 뽑을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문가 정치라고 하는 것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 정치가 뭐의 근원이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의제의 근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의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아저씨는 여전히 뭘 강조하냐면 덕성을 강조하죠. 시민덕성.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번성과 번영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훨씬 더 도덕성을 키워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해서 받아들이는 게 누구냐면 플라톤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거 두 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받아들여가지고 뭘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냐면 철인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덕성을 통해서 정의론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정의로운 거다. 그냥 제발 부탁인데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덕성, 시민 덕성을 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번성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욕먹고 얻어맞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욕먹고 도망가서 그 다음 쓴 책이 뭐냐면 법률론이에요. 그래서 법률론을 쓰면서 이 개념을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은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개념이 혼합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민주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로 안 되니까 도덕성만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법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럼 법치를 들고 들어오면 법치주의에서 시민덕성은 뭐예요? 준법이겠죠. 법치주의에서 시민덕성은 준법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 정체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 주장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주장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준법 받아들여요. 그런데 도덕성에 있어 가지고 중용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걸 강조합니다. 사회 질서 법칙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혼합 정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혼합 정체의 내용이 틀립니다. 이쪽은 군주정에다가 민주정을 결합시키는 방식인데, 이쪽의 혼합 정체는 귀족정 아니면 과두정 플러스 민주정을 결합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고대 그리스의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폴리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폴리테이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예전에 모의고사 출제하면 자꾸 폴리테이아 그러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생각했던 정치 공동체의 명칭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 정치학에 평범하게 쓰는 표현은 입헌국가, 그런데 정체는 혼합적이다, 혼합적 입헌국가, 이 표현을 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것도 이 표현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철학적 용어에 대한 개념, 상징을 물어보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치 공동체가 다 답이 되지. 네. 그래서 이 개념상의 일단 문제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 공동체로서 플라톤은 폴리스를 생각을 했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제시했던 개념이 폴리테아인데, 그거는 시험에 정답을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철학적 용어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적인 거, 요게 핵심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계속 강조했던 것,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민주정을 비판을 하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 대안이 바로 뭐냐면 폴리스, 폴리테이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강조를 한 거예요? 정치 공동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공통된 사상 중에 하나가 공화주의가 되는 겁니다. 공화주의. 되셨나요? 그래서 사회계약론이 지나고 근대 사상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채용합니다. 그게 법치주의.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혼합정체. 이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고대 그리스에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근대에 와서 다시 부활시켰다. 그러면 중세 때는 왜 이게 있느냐? 없다. 중세 때는 그냥 왕정이잖아요. 황제정이고. 신정시대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의 맥이 끊겨요.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이 다시 부활하고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냐? 당연히 마키아벨리부터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부터 이제 로마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정치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회계약론자들이 여기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로 쭉 넘어오게 됩니다. 흐름을 아시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후의 단절, 그 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사회계약론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등장한 게 공화주의.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다. 민주정하고 법치하고는 어디 다릅니까?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는 어디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법치주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든 군주정이든 과두정이든 항상 이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의성이 항상 문제입니다. 자의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자의성. 자의성의 뜻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멋대로지.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민주주의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다. 그래서 5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이 등장 배경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폴리스의 위기, 이것 때문에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죠. 중우정입니다. 그죠? 동양도 비슷하잖아요. 동양의 모든 정치사상의 어떤 원류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제자백가 시대죠.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 중국의 역사적인 그 혼란 속에서 공자는 예를 강조하고, 맞아요. 한비자는 법가를 강조하고, 묵자는 겸해를 강조하고, 그래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막 제시를 하는 게 제자백가 시대잖아요. 그 제자백가 시대하고 비슷한 사원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 이 상황이에요.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동양으로 치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이제 공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자다. 자, 그래서 중우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 이야기고, 아테네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아까 두 가지 있었지. 하나는 뭐였죠? 전문가에 의한 정치, 대의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 시민덕성. 됐죠? 그러면 이제 플라톤은 시민덕성을 계승해서 뭘 강조합니까? 철학을 강조하잖아요. 정치 철학, 이성.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성의 정치. 그래서 그 이성의 정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민덕성의 정치입니다. 그 시민덕성의 정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폴리스, 이상적인 폴리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덕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철인. 그래서 철인이 정치를 해야 바람직한 폴리스가 된다. 이게 이데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제 시민덕성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제 뭐 플라톤인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농사 지어. 너 딴 거 하지 마. 농사만 지어야 돼. 너 보니까 지금 현재 군인을 해야 될 것 같아. 군인. 너 지금 현재 보니까 딱 보니까 정치만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왜 정해주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덕성 때문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어떻게 했냐면 플라톤이 어떤 관점이냐면 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키텍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보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건축가 같은 그런 느낌의 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정의로운 국가. 폴리스는 각자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바람직하다. 그래서 5번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시민덕성은 각자의 덕성은 뭐였습니까? 지혜, 용기, 절제입니다. 그죠? 지혜와 용기와 절제. 그 다음에 정의로운 국가의 최선의 정치는 뭐죠? 철인 정치. 자, 그런데 이제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민 덕성에 의해서 도덕성에 의해서 정치를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법률에 의한 정치를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은 자의보다 우월하며 자의성보다 우월하며 되어 있죠. 법률을 가진 국가는 이상 국가를 모방한 차선의 국가로 법률을 강조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크게 히트쳤던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아시잖아요. 그죠? 신과 함께 보면 재판관이나 거기 염라대왕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던가요? 법관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죠. 그렇지 않던가요? 법관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법관이 입고 있는 그 복장과 비슷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세상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요 위에 누가 앉아있었냐면 신이 앉아있었잖아. 고대 그리스의 처음에 시작이. 그러면 이 신의 자리에 누구를 앉힌다는 이야기예요? 신의 자리에 법을 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마치 보면 옛날 제사장의 옷과 유사한 옷들을 입고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복장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옛날 제사장 복장과 비슷한 법관 옷들이 왜 제사장의 옷과 비슷하냐면 이 구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상한 옷 입고 막 굿하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 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법치주의에서 법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함께 그 웹툰 만화도 그렇고 영화에도 보면 거기 전부 다 나타나는 게 보면 법관 복장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네.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는 법률이 자의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법률은 누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이 법률은 어떤 개념일 것 같으세요? 이 당시에는 뭐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법률 누가 만들어요? 처음에 이 법률은 고대 그리스의 민회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때 법률은 노모스라고 하는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계속 내려왔던 그 관습법을 존중한다는 거. 그래서 신의 자리에 뭘 앉히냐면 노모스라고 하는 관습법을 앉혀요. 이 아이디어가 이제 입헌주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이상국가를 모방한 차선의 국가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 당연히 플라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정치는 차선의 정치, 준법 정신에 기초한 상호 절제와 자제를 강조했었다. 그리고 정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혼합국가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혼합국가, 혼합군주제, 뭐와 뭐를 결합시켰다고요? 군주제와 민주정을 결합시켰다. 군주정과 민주정을 결합시켰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가. 플라톤에 대한 평가는 엘리트주의입니다. 우리가 정치사상가 중에서 엘리트주의의 거의 표본, 뭐 천재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플라톤이고 두 번째가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둘 다 엄청나게 잘한 척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천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엘리트주의고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정치, 대의제는 엘리트 정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트 정치를 강조했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개성을 했고 그 개성의 가장 핵심은 뭐냐? 법률과 혼합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정의관을 제시를 합니다. 현실적인 정의관. 그 현실적인 정의관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공정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의 내용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공정할까? 그 이야기예요. 아까 플라톤은 어떻게 나눴죠? 각자의 본성에 초점 맞추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죠? 각자의 본성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본성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분배를 했다. 그럼 현실적인 것은 뭔데요? 뭡니까? 관직.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했을 때 얻었던 획득물. 그 다음에 노비. 이런 것들을 분배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분배를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포상을 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거, 그 공정에 대한 정의, 이걸 이야기하면서 평균적 정의와 그 다음 배분적 정의를 이야기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이 각자의 몫을 나눠줄 때 뭐에 근거해서 나눠줘야 되죠? 정의롭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정의는 어디에 있어야 정의가 되는 겁니까? 법에 있어야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국가 생활에 필요한 특성 중에 준법 정신 이걸 반드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의 어떤 조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용이라고 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시민 덕성도 여러분들 자꾸 하면 어디서 중용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정치학에서는 준법입니다. 기출문제로 나와 있고요. 아시겠나요? 준법 정신입니다. 중용은 어디서 강조되는 거냐면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강조되는 덕성이고요. 정치학에서 강조되는 덕성은 준법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을 한번 봅시다. 국가론에 보면 혼합적 입헌국가, 이게 이제 서울대 정치학이었고, 이 개념을 이제 출제를 했었고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일반적 이익에 바탕을 둔다, 법치를 실현한다, 자발적인 인민정부다. 그 다음에 혼합정치를 주장을 했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과두정과 민주정을 혼합한 거다, 두 번째 줄. 자, 기출 확인해 봅시다. 이게 기출 문제인데, 민주화의 과정에 독재자가 사라지면 대중 지배 시대가 등장한다. 이 경우 대중의 지배는 정치 선동적으로 변해간다. 포퓰리즘이 지배적인 정치적 현상이 되면 민주주의는 뭐죠? 중우정의 형태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민주주의라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 개념을 쓸 거냐,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을 쓸 거냐, 그 문제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보편적 개념을 쓰셔야 됩니다. 그 보편적 개념이 아까 이야기했죠. 혼합정책,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국가. 이거 서울대 정치학 이해책에서 옛날 혼합 입헌국가라는 표현을 썼다. 바로 그 이야기고요. 자, 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음 글 읽고 작성방법에 따라 답을 해보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국가 공동체 세 계급이 있는데 통치계급과 군인계급, 생산계급이다. 그는 국가 유기체적 관점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국가는 지혜와 덕을 갖춘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면서 통치계급은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이상국가론을 펼쳤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쓴 게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철학을 정치와 연관시켜 논의하여 플라톤은 정치를 영혼의 최고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플라톤은 뭘 강조했죠? 덕을 강조합니다. 덕을. 마치 보면 제자백가 시대의 공자나 맹자처럼 덕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덕.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시민덕성, 이걸 지금 이제 교육학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톤은 철인왕이 지배하는 이상국가는 신성하고 너무 완전 무결하여 하늘나라의 고정된 모형으로 규정을 했고, 이런 이데아적 국가, 최선의 국가를 제시했던 플라톤은 새로운 국가와 더불어 새로운 정체를 제시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것은 그의 차선의 나라, 현실의 나라였는데, 이 차선의 나라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였죠? 법치국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데아라고 했던 첫 번째 철인 정치의 국가는 덕치국가죠, 사실은. 덕치국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는 법치국가예요. 자,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제시한 차선의 나라의 형식을 차용하여 다른 내용의 나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통일성이 지나칠 경우에 국가의 본성에 배치된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사회적이고 상호 협력하지만 역사를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는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한 국가와 시민들 사이에 확립된 제도인 정체, 포리테이아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리테이아라는 개념을 쓰게 됐다. 그 이야기고요. 정체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배분되며 국가의 최고 권력을 누가 가지며 각각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상으로 볼 때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것과 개념을 정립해 놓은 것과는 다른 문제다, 그 이야기예요.
폴리테아는 어떤 개념을 정립해 놓은 철학적 개념입니다. 용어지. 정치학적 용어는 일단 구체적인 용어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과 내연은 각각 무엇을 통치의 기초로 삼고 있는지 각각 쓰라고 했는데 이상국가는 뭘 통치의 기초로 삼고 있죠? 덕이죠, 덕. 덕성입니다. 새로운 국가는 통치의 기초로 뭘 삼고 있어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얼의 통치 방법 및 정책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디귿은 차선의 나라, 플라톤의 차선의 나라. 그 다음에 리얼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법치를 강조하고 혼합 정체를 제시한 것은 공통점입니다. 법치를 강조하고 혼합 정체를 제시한 건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뭡니까? 혼합 정체의 내용이 틀리죠. 플라톤의 혼합 정체의 내용은 군주정과 민주정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는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입니다.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 과두정과 민주정의 혼합정.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과두정을 써야 됩니까? 귀족정을 써야 됩니까? 막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번역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서술된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고 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정치사상에 이번에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어쨌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근대 사회계약론하고 그쪽에 영향을 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신의 뜻을 교회 다니시면서 신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멍청한 질문인가요? 근데 이 멍청한 질문을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이 황제의 목을 베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이 황제의 목을 베면서 신의 뜻이다. 이러면 목을 팍 베는 거죠. 교황이 잔다르크 목을 베면서 신의 뜻이다라고 탁 목을 베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부터 궁금해지는 거죠. 신의 뜻이 그럼 어디에 있지?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교황만이 알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의 뜻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어머님 중에 새벽기도 다니시고 새벽기도가 부족해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일요일 날 오전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시고 계시죠. 네, 이런 이제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우구스티누스부터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의 뜻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하냐면 큐티를 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닙니다. 중요한 건 안 다니는데 일단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성경 해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토마스 아퀴나스 전통이에요. 예. 그게 이제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이성을 강조하고 자연법을 제시를 했다 그 이야기. 자, 잠시 쉬었다가 근대 정치 사상으로 넘어갑니다.